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 전쟁 사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당시 알려진 세계의 반 이상을 점령한 무시무시한 정복자 징기스칸 군대의 세계 정복과 이에 관련된 일화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몽골 군대의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양의 군사 사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던 중세후기인 13세기경 몽골의 초원에서 징기스칸이라는 영걸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무적의 기병대를 몰고 초원을 박차고 나와 당시 알려진 세계의 대부분을 한 번씩 휩쓸고 지나가면서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지요. 사실 근세에 이르기까지 유럽인들은 징기스칸 군대가 남긴 군사적 업적을 굳이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것은 유럽 우월주의라고도 할 수 있으며 야만인이라고 무시한 몽골인들에게 형편없이 패한 것이 부끄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몽골 군대를 다룬 유럽의 역사책이나 전쟁사 서적은 몽골 군대의 원시적이고 잔인한 측면만 강조했지 그들의 군사적 우수성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거나 소홀히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징기스칸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해 그가 무적의 군대를 양성하고 보유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훌륭한 전법을 개발하여 소수병력의 전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병 위주로 편성된 몽골의 군대는 훈련도가 매우 높았고 조직이 튼튼했으며 기강이 엄한 군대였습니다. 몽골은 인구가 많지 않았으므로 남자는 15세가 되면 징집되어 70세까지 복무해야 했으니 개병제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사실상 전 인구를 전투자원으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여자와 아이들도 군대와 같이 이동하면서 전투부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전 인구의 병력화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몽골 군대는 오랜 원정 전투 중에도 자급자족이 가능하였으며 전투근무 지원을 위한 별도의 병력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몽골인을 상대로 싸운 유럽인의 시각에서 몽골인 모두는 전투원이었던 것이지요. 같은 시대의 페르시아인 알가즈자니는 징기스칸에 대해 들은 소문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키가 크고 몸이 단단하고 힘이 넘치며 얼굴에 난 성긴 수염은 모두 하얗게 샜고 눈은 고양이 같고 넘치는 에너지와 분별력, 천재성과 이해력을 갖추었고 상대하는 이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켰고 학살에 능하고 의롭고 단호하고 적을 쉽게 무너뜨리고 용맹스럽고 살벌하고 잔인하며 마법과 기만에 능하다고 한다. 그가 묘사한 것과는 달리 징기스칸은 마법을 구사하지는 않았으나 알가즈자니는 징기스칸 군대가 마법을 행했다고 믿을 정도로 징기스칸 군대의 위력을 실감하였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용맹성과 과단성을 갖춘 청년 태무진은 흩어진 부족을 통일하여 징기스칸, 즉 절대적인 힘을 가진 군주라는 뜻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징기스칸이 된 그는 몽골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후 1211년 중국 정복에 착수했지요. 몽골의 군대는 사막과 초원을 지나 만리장성을 넘고 황하이북을 손에 넣은 후 1215년 금나라의 수도인 중도대흥부, 즉 오늘날의 북경을 함락시켰습니다. 징기스칸의 사후인 1260년 5대 칸으로 추대된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는 1271년 나라 이름을 대원, 즉 원나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송나라를 1279년에 괴멸시키고 중국을 통일함으로써 일찍이 유례없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것입니다. 몽골의 칸은 중국의 황제를 겸한다고 해석한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는 오늘날의 북경인 연경을 수도로 정하여 이름을 대도로 고치고 연호를 중통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원나라는 요나라, 금나라, 서하, 송나라 등을 차례차례 정복하면서 그들의 기술과 무기 체계를 받아들였으며 투석기와 충차 같은 공성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덕분에 처음에는 서툴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성무기를 활용한 공성전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을 정복하여 자신들의 왕조를 세운 몽골은 호라즘을 비롯한 중앙아시아를 정벌하고 계속해서 페르시아, 아라비아, 팔레스타인까지 침략하여
이집트를 제외한 모든 이슬람권을 몽골군의 지배하에 넣었습니다. 몽골 군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카프카스, 페르시아, 코카서스, 러시아, 크림반도, 볼가강 유역의 동유럽까지 진출함으로써 몽골을 통일한 지 약 20년 만에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대제국의 건설을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몽골 군대는 당시 알려진 세계의 대부분을 한 번씩 휩쓸고 지나갔으며 그 절반 이상을 지배했습니다. 30여 개 이상의 나라를 복속시키기 위해 수천의 도시를 파괴하고 1850만 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몽골의 기병부대는 매우 야만적이고 잔인해서 피해 굶주린 군단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불렸지요. 저항이 심했던 성을 함락하면 그곳 주민들을 모두 죽여 없애는 것이 예사였을 정도였습니다. 원래부터 어느 만큼 잔인한 민족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 보면 이것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방식이었고 상대방의 길을 죽이는 방법이었으며 전술적 전략적으로 계획된 학살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잔인한 학살이 이루어진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호라즘 제국의 정복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학살은 당시의 세계 역사에서 가장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호라즘 제국은 당시 중앙아시아와 이란 지역을 지배하던 강력한 국가였지요. 하지만 몽골 군대의 실체를 잘 몰랐던 호라즘 제국의 황제인 알라우딘 무함마드 샤는 몽골의 사절단을 무리하게 대하는 등 몽골에 대항하는 정책을 펴는 바람에 징기스칸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어서 몽골의 상인들이 호라즘 제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몽골 제국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였고 마침내 호라즘 제국을 정복하려는 결심을 하게 되어 군대를 투입합니다. 전투에 나선 몽골군은 호라즘 제국의 여러 도시들을 차례차례로 함락시켜 나갔습니다. 항복하지 않은 도시들의 주민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극도로 잔인한 방식으로 학살하였습니다. 몽골군은 놀랍게도 호라즘 제국의 수도였던 우르겐치를 완전히 파괴하고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을 학살한 것으로도 유명하지요. 우르겐치는 오늘날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또한 몽골군은 사마르칸드를 완전히 파괴하고 약 13만 명의 주민을 학살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학살은 후에 다른 정복 전쟁에서 몽골의 군사적 악명을 더욱 떨치는 데 기여했으며 징기스칸의 공포라는 이미지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처절했던 것은 퉁구투족의 왕조인 서화를 정벌한 전쟁에서였습니다. 중국의 역사에도 등장하는 서화는 1038년에서 1227년까지 중국 북서부의 감숙성과 섬서성을 무대로 한때 번성했던 티베트족의 분파인 탕구투족의 왕조였습니다. 전성기의 북으로는 고비 사막, 남으로는 난주, 동으로는 황하, 서로는 옥문에 이르는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서화는 몽골이 중국 대륙을 침략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몽골의 침략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서화의 군주였던 양종 이한전은 몽골의 두 번에 걸친 침략으로 국토를 유린당한 끝에 1207년 몽골의 복속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서화는 몽골의 명령을 받아 금나라를 상대로 오랜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 때문에 서화의 국력은 급속히 쇠퇴하였지요. 이런 서화에게 징기스칸은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제국을 공격하기 위한 병력을 요구했지만 이미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국력이 크게 쇠퇴해진 서화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거절에 격노한 징기스칸은 서화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다시 서화를 공격하여 군대와 병사를 가릴 것 없이 철저히 사륙하도록 지시했지요. 이전 두 차례의 침략 때 서화의 저항이 끈질겼기 때문에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몽골의 총공격이 감행된 1226년의 3차 침략 때 서화국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칼을 들었으며 장창부대를 앞세워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으나 기동력을 이용한 몽골군의 산기작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끝에 마지막 남은 30만 대군이 사실상 괴멸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몽골군은 수도인 흥경부를 완전히 파괴하고 생존한 병사들과 모든 백성을 매우 철저하게 사륙했다고 합니다. 흥경부는 오늘날의 감숙성의 영하라는 도시이지요. 정복지의 백성이 이처럼 철저히 사륙당해 멸족당한 예는 세계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일로 이는 징기스칸과 몽골 제국의 군대가 얼마나 잔혹한 정복자였는지를 알려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몽골군은 학살 전술로 적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저항의식을 꺾고자 한 것이었지만 서하의 대학살에서는 학살을 위한 학살도 많이 자행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참고로 한 연구에 따르면 몽골군이 서하인을 매우 철저하게 살육해서 멸족시켰기 때문에 현재 유전학적으로도 서하인의 후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시아인과 유럽인의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헝가리, 슐레지엔, 폴란드 등의 지역에서 유럽의 중기병대는 몽골의 경기병대에게 참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몽골 군대의 침입으로 입은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오랫동안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으며 몽골 군대에 대한 심리적인 공포감이 사회 저변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비참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군대는 몽골 군대의 편성과 장비, 싸우는 방법 등으로부터 배우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지요. 악몽 속에서 미처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몽골 대제국이 징기스칸과 그의 아들, 손자의 3대까지만 유지되고 붕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곧 그 악몽을 망각해버렸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징기스칸은 몽골인의 조상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위대한 정복을 성취하여 몽골 초원의 영웅으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그는 오로지 군사력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군사력 이외의 덕치라든가 회유책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력 일변도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은 동시에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에서 수많은 인류에게 전쟁의 처참함을 맛보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참함은 정복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지요. 징기스칸의 거듭되는 원정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백성들은 뜻하지 않은 재난을 겪었지만 이러한 원정의 밑바탕에는 몽골 쪽의 엄청난 희생도 따르게 마련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 남편을 잃은 아내가 몽골 초원에 널려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다른 민족의 주검 위에 세워진 제국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몽골 족의 피와 눈물이 얼룩져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의미에서는 몽골 민족이 입은 재앙이 가장 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상 유례없는 대제국을 건설한 몽골도 세조 쿠빌라이가 원나라의 황제로서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한 지 불과 98년 만에 급속히 쇠퇴한 끝에 다시 북쪽의 사막으로 물러가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무력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었지요. 몽골인은 대제국을 건설해 놓고도 정치는 유목생활에서 얻은 수렵자의 사고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정복한 토지와 백성들을 모두 수렵에서 얻은 물건처럼 취급하여 정복자의 사유물로 인정했던 것이지요. 정복당한 백성들은 정복자의 사유물과 똑같았기 때문에 발언권을 일절 가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정치는 참혹하고 가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비록 짧은 시간이기는 했으나 몽골 제국에 의한 평화시대는 그야말로 일장춘몽에 그치고 만 것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시 알려진 세계의 반 이상을 점령한 무시무시한 정복자 징기스칸 군대의 세계 정복과 이에 관련된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징기스칸의 세계 정복을 가능케 한 몽골 군대의 우수성을 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마치겠습니다.